창범해요. 기술 창업 실무 창업 성장 실무 패스해 소보요센터 일 잘 얻어요. 기술 창업 기초 창업 성장.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기술 창업 기초의 키워드 특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키워드 특강은요, 사실은 제가 2020년에 이제 처음 온라인 과정을 이제 만들게 됐었고, 그 전해인 그 2019년부터 제가 이 키워드라는 거를 좀 이렇게 채록하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 키워드 모았던 걸 기반으로 제가 강의를 하는 게 이제 나름 제의 어떤 강의의 특색이 되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수험생분들한테 이 키워드를 드리는 취지는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표준 교재를 좀 읽어보시라는 거였는데, 표준 교재들을 다 안 보시고, 제가 드리는 그 서머리 요약계제만 보시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표준 교재를 좀 빠르게 한번 좀 보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만들어낸 게 이 키워드 특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항상 이게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강의이고, 실제로 이제 제 온라인 과정이 밴드반도 있고, 또 이제 밴드반이 시간상 안 맞거나 아니면 또 독학이 충분히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다 안 들어도 돼요.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키워드 특강이라든가 이렇게 묶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강의에 지금 필수 요소로 좀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19차 때 보냈던 이게 제가 온라인반 그 첫 번째 일기반이죠. 치자면 이때 보냈던 걸 보면 늘 가슴이 뛰고 새롭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기술 창업 기초가 조금 지난 28차 시험부터 좀 원래는 20차 시험 때부터 좀 난관이긴 했어요. 20차 시험 이전에 이제 20차 시험 고 무렵에 이제 표준교재 중소기업 법률 관련 부분이 좀 강화가 됐는데, 이제 그게 계속 이어오는 거예요. 17년 교재의 맨 마지막 부에 해당하는 그 19년 말에, 19년 하반기에 그 부분이 바뀌었는데, 20년 교재가 되면서 계속 중소기업 법 부분이 좀 어렵게 나와 있었고, 또 22년 교재가 바뀌어서도 같은 맥락으로, 심지어는 22년 교재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게 22년 교재인데, 22년 교재가 이제 서술형에서 이게 좀 약간 파워포인트 장표형으로 가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 한 페이지라고 하더라도 내용이 기존의 어떤 서술형 그런 교재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됐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난관에 부딪힌 게 지난 28차 때. 사실은 발단은 그거였어요. 2월 달에 창업보육센터 운영 요령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어요. 이거 세법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지금 표준교재에 있는 국법으로 해야 돼?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시험 접수 직전에 극적으로 이 강력한 민원이 들어가서 4월 4일 날 그 공지가 나옵니다. 그 공지가 이제 요거예요. 요거 보시는 것처럼 4월 4일 공지가 이제 시험 접수하는 날이었는데, 시험 공부하실 때 여기 창업 관련 법률은 현재 시행 중인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공부하라고 이게 가이드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좀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28차 교재 때도 이런 게 좀 바뀌었기 때문에 미리 제 표준 교재 이제 서머리에는 이런 걸 좀 반영을 해서 제가 교재를 구성을 해놨었고, 저도 좀 계속 긴가민가한 그런 상황에서 강력한 민원의 도움으로 제가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28차 교재도 그렇게 됐었고, 근데 이제 계속 이 4월 4일 기준에 따르면 저희 29차 시험에서도 지금 뭡니까? 저거를 지켜야 되잖아요. 표준 교재가 지금 현행 법률을 지켜야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교재에다가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요거. 이렇게 요게 이렇게 다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 창구매 블로그 아시죠? 창업부용 매니저 합격하기. 원래 이름은 창업부용 매니저 합격하기 블로그입니다. 그냥 줄여서 창구매 블로그라고 부르는데, 창구매 블로그에다 제가 요걸 사실은 4월 달에 이제 수정 사항을 좀 정리를 하긴 했었는데, 긴가민가 하다가 제가 또 7월 14일 기준으로 해서 29차 시험 관련된 부분도 좀 다 적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특히 요 일권 부분 요거를 좀 반영이 제게 돼 있으니까 요걸 좀 보시면서, 지금 제가 여기 저 표준교재 키워드 특강하면서는 좀 훅훅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반영하셔서 나중에 이제 과제할 때는 아까 요 페이지 갖고 오셔가지고 요거 보시고 표준교재를 좀 이렇게 수정을 좀 하세요. 수정을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1번 기술창업기초는 챕터가 4개가 돼 있고요. 시험 문제는 챕터별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25문제니까 챕터가 4개면은 챕터당 뭐 한 25, 한 5개 정도씩 아니구나. 그러니까 6, 4, 24. 한 6개 정도 나오고 뭐 어디가 하나 7개 나올 정도 되면 아주 비율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로는 1장 같은 경우는 한 기본 개수만큼 나와요. 한 다섯, 여섯 개 정도 나올 수 있고요. 대신에 요 2장이 사실은 20년 교재 이전에는 여기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오던 고구마 밭 같은 그런 출제 영역이었는데 여기가 굉장히 22년 교재에서 좀 이렇게 약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적이 좀 출제가 좀 빠져요. 다섯 개에서 한 두세 개 정도 빠지는 정도가 되니까 뭐 한 세네 개, 뭐 네다섯 개, 뭐 다섯 개 같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19년부터 이제 요 창업 관련 법규가 좀 깐깐해졌죠. 왜냐하면 이제 이 법률이라는 거는 좀 대충 이해를 하면 큰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자분들이 이 부분을 좀 되게 강화를 하셨어요. 그게 19년 교재, 그러니까 19년까지 나왔던 내용이었고, 19년 하반기에 그 변경이었고, 20년부터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22년 교재도 똑같은 맥락으로 가고는 있는데, 22년 8월에 업데이트가 되고는 그다음에 정오표가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표준 교재를 보시면 좀 혼란스럽긴 한데, 근데 지금 우리 출제위원님들은 들어가시면 그분들은 사실은 이 교재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시니까 문제를 낼때 표준 교재가 틀렸다고 표준 교재대로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4월 4일자 공지처럼 현행 법령을 살펴봐야 돼서 요쪽이 뭐 FM대로 비율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뭐 6개, 7개 나와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많은 한 9개 정도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가 좀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여기 4장도 생각보다 볼륨으로는 4장이 좀 굉장히 많아요. 볼륨으로는 여기 108페이지 4장이 시작되거든요. 그럼 우리 전체 교재가 150 정도 되니까 여기 108부터 하면은 거의 4분의 1은 훨씬 넘고요. 3분의 1까지는 안 되지만 꽤 넓은 거예요. 150의 반이면은 3분의 1이면 50페이지인데 50페이지는 안 되지만 45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내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쪽은 상대적으로 문제는 좀 적게 나오고 있어요. 한 5개 정도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때그때 이제 우리 저 수험생분들이 저한테 이제 이런 거 나왔어요라고 알려주시는 기출 키워드를 취합하다 보면 조금 적게 나오는 섹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제 1장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1장 기술 창업의 이해. 기술 창업의 이해는 보시면 이게 조금 글자가 작아 보이나요? 지금 이제 원래 저희 밴드방 같은 경우에는 서머리에다가 제가 요걸 붙여드리고 있고요. 모의고사방 같은 경우는 요걸 제가 모의고사 해설서에 보내드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처음 강의 들으실 때는 조금 화면이 좀 작게 보이실 수 있는데 요 내용을 제가 요쪽 우리 교재에다가 다 체크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1장이 뭐 요 정도 나온다라고 보면 2장은 훨씬 더 범위가 적죠. 그다음에 3장이 여기서 시작해서 뒤까지 넘어가죠. 그리고 4장이 좀 적죠. 요거 정도만 보시더라도 약간 출제 비중이 좀 어떻다는 걸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1장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는 데가, 요 캐즘 요런 쪽. 요건 뭐 거의 단골로 나옵니다. 오히려 28자 때는 저한테 수험생들이 어머, 캐즘 안 나왔어요. 죽음의 기회. 오히려 수험생분들이 그런 리포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이하게 제가 그걸 써놨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단골로 나오는 데가 여기 연구소. 연구소 부분은 뭐 거의 뭐 이거는 안 빠지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라이너 쪽에서 한동안 조금 쉬기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라이너가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우 자주 나오는 부분들은 좀 강력하게 반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거기는 정말 툭 치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좀 깊게 공부하셔야 되고,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출제가 됐는지 그런 걸 좀 보시면서 강약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 그러니까 4페이지에 이제 기술 창업의 개념 뭐 이런 부분들은 이론적인 부분이라 보실 거 없으시고요. 요 정도만 봐두세요. 사업화의 정의.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사업화의 정의 정도만 봐두세요. 요거는 나중에 기술 사업화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저 2권에서도 한번 여기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에 관련 기술 형성 이렇게 있어요. 요건 2권의 기술 사업화에서 나오니까 완전 중복돼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아직까지 저 예상과 달리 문제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사업화의 유형 분류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출제는 안 돼 있는데 저는 계속 모의고사에 이걸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기술사업화 관련해서는 좀 중요한 내용이고 특히 우리 센터에 근무하시는 매니저님들이 이 용어들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실시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특허가 없더라도 거의 특허를 갖고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특허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실시권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사내벤처 같은 게 요즘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그런 창업계에서의 어떤 그런 기술 사업화 방법이었거든요. 직무 발명을 이제 우리 회사나 연구원에 있던 그런 직원이 직무 발명을 하면 그거 가지고 창업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모기업에다 납품하는 그런 형태의 창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단 요 양도와 요거 양도랑 실시권 요거는 좀 구분을 하세요. 양도는 기술이 아예 그냥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 매매 같은 거고요. 실시권이라는 거는 쉽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세. 실시권이라는 거는 사용할 수 있는 로열티를 내고 전세를 받는 거예요. 그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능으로 보시면 되고요. 보통 그 전용 실시권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그러면 거의 독점적인 거고요. 일반 실시권이라 그럴 때는 지금 여러 사람한테 그 특허 권리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지주회사를 좀 봐두세요. 기술지주회사가 지금 출처위원님들이 지금 우리 교수님들이 이제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학교마다 산학협력단 밑에 기술지주회사를 두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 그 교수님들이 그 뭐 연구하신 거 가지고 이제 특허를 내거나 그러면 특허를 관리하는 관리회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술지주회사에 특허를 많이 갖고 있어서 요 기술지주 회사가 사업 기술 사업하는 경우들이 많고 특히 기술지주 회사가 실시권을 주거나 양도를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입주기업들한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넘어가고 그다음에 기술 수명 주기는 딱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연발성세, 도성성세가 아니다. 요거 아직까지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만 요거는 출제인 입장에서는 다음 중 뭡니까? 기술 수명 주기가 아닌 것은 연구 개발 단계, 그다음에 발전 단계, 성숙 단계, 쇠퇴 단계, 요 중간에 뭐 하나 집어넣으면은 뭐 도입기라든가 성장기 이런 말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우리는 도성성세를 많이 봤으니까 여기 성세 요거 두 개는 있고 도입 성장이라면 오히려 이게 맞는 것 같고 이게 틀린 말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조심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여기 써놨죠. 28차 믹스. 왜냐하면 수험생들이 이거 제가 분명히 나와요라고 강의할 때마다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안 나오니까 이 강사님 그거 안 나왔어요라고 오히려 리포트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렵긴 한데 뭐 다 찍어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특이하게 28차 때는 안 나왔는데 보시면 여기 보세요. 27, 25 그다음에 뭐 26, 25, 24, 23, 22 뭐 20, 안 빠지고 특히 이제 요 20차 이후가, 요 22차 이후가 20차인데, 20차는 20년 교재고요. 22차 이후가, 여기 22차 이후가 우리 22년 교재거든요. 22차 이후에 여기서 몇 번 나왔어요? 22, 23, 24, 안 빠지고 나오고 28차 한 번 빠진 거죠. 그래서 여기는 꼭 나올 겁니다. 이번에. 이번에도 안 나오면 이제 좀, 뭐, 새로운 트렌드가 되는 건데, 일단 뭐, 한 번 안 나온 건 저는 패드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는 단골로 나온다라고 보시고요. 죽음의 계곡이라는 거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지만 양산 체제로 가는 과정에서의 유동성 위기, 자금 위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 죽음의 계곡이 사실은 17년 교재부터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년 교재에 캐즘이 들어가고 22년 교재에 다이너 이렇게 하나씩 확장되면서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출로는 이게 제일 많이 돼 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20년 전에 이제 다시 등장했던 게 캐즘인데 캐즘이라는 거는 이제 제일 제가 쉬운 비유로 이제 그거를 말씀드려요. 개발을 하는데 아, 초기에 이렇게 할 때는 좀 될 것 같았는데 이게 그 대중화가 안 되는 거. 제일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우리가 와디스 펀딩을 했는데 4만 프로가 펀딩이 됐어요. 그러면 그 와디스 펀딩 한 사람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이거는 무조건 대박 나는 아이템이다. 양산하자 그럴 거예요. 근데 양산하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리 어댑터 같은 그런 어떤 초기에는 이게 됐다가 대중화 단계, 이게 좀 소위 말하는 성장기로 가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서 이제 정체하거나 후퇴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재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은 위성전화 이리듐하고 세그웨이는 캐즘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했다. 그러니까 초기에 어떤 뭐 소위 말하는 얼리 어답터 같은 그런 어떤 그런 저 초기 어떤 수용자들한테는 아주 뭐 대인기를 얻었지만 대중시장에서 실패를 했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 어떻게 됐어요? 스마트폰은 뭐 너나 다 가보세요. 그건 캐스밀하고 대중화가 됐다라는 사례로 그런 거죠. 최근에는 전기차를 가지고 이 캐스미에 직면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이것도 제가 좀 기사를 했던 분이 조만간 이제 아마 이것도 제가 아마 그 저희 그 우리 저 뭐죠? 오픈방 29차 상품의 오픈방에다 제가 또 한번 공유를 드릴 건데 이제 계속해서 드릴 건데 캐즘 갖고 최근에 나온 기사에 나왔던 말이에요. 전기차 업계가 캐즘에 이제 이름 나왔다는 게 한번 매경인가 어디 신문 기사로 나와서 제가 지난 28세 때 이거를 많이 인용을 했는데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아마 출제위원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라서 이게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윈의 바다라는 건 이거죠. 이거는 이제 이제 완전히 저 시장에 나와서 이제 시장에 자리를 잡았어.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시장에 나오면은 그때는 어떠죠? 선배 기업들, 대기업들, 중견기업들 이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뭐 성장을 해서 왔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 수준에서 사실은 어떤 기존 업계에 들어오게 되면 버티기 힘들어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윈의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다른 경쟁 제품과 경쟁해서 이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고 시장의 트렌드의 변화, 정책, 마케팅 등 이런 외적인 변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거는 저기 죽음의 계곡, 캐즘 이거는 거의 꼭 제발 나올 겁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기술 창업 기업의 특징이 문제가 나왔어요. 특징이 아닌 것은 또 기술 창업의 특징 8가지가 나왔어요. 8가지 뭐 이거 물어보는 거 특징이 아닌 것은 이게 많습니다. 이게 좋은 얘기 꼽아내면 되는 것은 굳이 제가 강조는 안 하겠는데 잊어먹을 만하면 나옵니다. 18차 때 나오고 잊어먹었다가 26차 때 나왔거든요. 물론 요때는 18차면 20년 교재고요. 요거 26차는 22년 교재긴 한데 어 이제 살짝 보고 나가세요. 그냥 특별히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창업의 주요 요소라고 세월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안 나오고 있어서 저도 좀 포기하고요. 요 정도 윤석철 교수의 그 기업의 생존 본능식이라고는 원가보다는 가격이 커야 되고 가격보다는 가치가 큰, 요 정도 키워드만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를 거꾸로 써오게 되면은 원가가 가격보다 크고 뭐 이렇게 쓰면 시험장에서 그냥 훅 지나갈 때 보시면은 놓쳐요. 예, 그래서 뭐 보시면은 교수님 중에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개인기업, 법인기업에 관한 부분은 예전에 그 17년 교재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와서 표가 하나 있어도 그 표가 참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요게 이제 지난번에 그 2권에서 요런 저기 뭐죠? 개인기업, 주식회사 요거를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거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뭐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좀 뜨문뜨문 나왔죠. 기술 창업에 대해서 생계형 창업 그다음에 이렇게 돼서 나왔는데 요 표예요. 요 표인데 그냥 대충 보시는 정도로 보세요. 기술 창업이라는 거는 이거는 좀 고위험 고성장의 패턴을 갖고 있다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벤처가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겠죠. 요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요게 이제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 창업은 소위 말하는 소상공인 쪽이죠. 우리는 지금 기술 창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 요게 우리 이제 입주하는 기업들이 기술 창업 기업들이잖아요. 일반 창업은 아니고 물론 이제 약간 섞여 있기는 해 엄밀하게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우리는 기술 창업을 지향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쭉 넘어가시고요. 기술 창업의 절차가 1단계 기술 창업 단계부터 기술 사업의 계획 단계, 회사 설립 단계, 기술 개발 단계, 그다음에 사업 5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문제는 이 5단계를 물어보는 게 나올 수 있는데 시험은 특이하게 요 구상 단계 1단계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술 창업의 구상 단계가 아닌 것은 뭐 이런 게 27차, 26차, 그다음에 27차 때는 문제가 두 개나 났나 봐요. 일반적인 절차랑 여기 두 개가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또 근데 특히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헷갈리냐면 이런 거죠. 창업자 분석, 아이템 분석, 특화 검색, 그 다음에 소비자 시장 검토, 아이템 선정까지 이렇게 묶어놓고 나면은 이게 다 구상 단계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아이템을 선정하는 단계부터는 요건 사업 계획 단계로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 구분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요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은 아까 4장 뭐라 그랬어요? 4장. 4장의 제목이 우리 거 4장의 제목이 아까 그거였죠. 우리 사장의 제목이 기술 창업 구상 및 사업 타당성 분석 뭐예요? 기술 창업 구상 및 타당성 분석. 그러니까 요거하고 묶어서 나온 게 지금 4장이에요. 그런데 뭐 시험은 이렇게 많이는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으니까 요 일단은 1단계 위주로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나중에 우리 뒤에가 4장 공부하실 때는 요거 위주로 공부하시고 또 4장에서 지금 출제가 됐던 몇 파트들이 있어요. 그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혁신이 이제
23차니까 22년 교재가 나오고 한 번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잠잠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혁신이 점진적, 기술적, 획기적 혁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점진적은 그냥 서서히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기술적이라는 거는 구매자한테는 뭐예요? 구매자한테는 구매자한테는 혜택이 없다. 누구한테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느낌이 오세요? 그러니까 무슨 원가가 절감되고 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는 맞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뭐가 좋아진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비자, 생산자 둘 다 좋아지는 건 뭐다? 그거는 획기적 혁신이에요. 획기적 혁신은 소비자, 생산자 둘 다 좋아지는 거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간단히 넘어갈 파트예요. 아니요. 네, 여기가 안 잡혔나 봐요. 예, 넘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저 카메라 찍어놓은 여기서 잠시 멈추시고요. 화면 멈추시고 여러분들 여기 지금 특히 모의고사반 같은 경우는 OEM이랑 ODM 요거 좀 베끼세요. OEM하고 ODM하고 OEM이라는 거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요거는 주문자가 요구하는 대로 완전 볼 만들고 상표명을 새기는 방식. 그러니까 요건 시방서라는 거를 보내줘요 주문자가. 그래서 설계도를 주는 거죠. ODM이라는 건 뭐냐면은 제조업자 개발 방식이에요. 이거는 저 설계도를 안 주고 그냥 저 뭐죠? 저쪽에다가 그걸 맡기는 생산자한테 제조업체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냥 네가 알아서 만들어줘. 네가 알아서 연구해줘.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왜 필요하냐면 요게 구교재에 있던 내용이에요. 구교재. 20년 이전 교재에 나왔던 내용인데 20년 교재는 빠졌어요. 근데 지금 자꾸 지금 옛날 교재 지문이 문제로 나오고 있어서 요거 다시 한번 지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왜 강조했냐면은 지금 저희 교재에 보면은 자체 개발이랑 위탁 개발 두 가지가 몇 차례 나왔어요. 26회 때 나왔었고, 그 이전에는 뭐 18차 때 이렇게 해서 OEM, ODM 뭐 이런 문제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게 그 자체 개발은 뭐예요?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위탁 개발은 웹에다가 개발해 달라고 요령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역 위탁 개발을 할 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지. OEM으로 해서 우리가 시방서를 주고 하는 거는 그 OEM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예 타이틀만 주고 하는 거는 ODM이 되는, 요거를 좀 구분하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자체 개발이랑 위탁 개발은 그게 서로 상반돼요. 장점이 서로 이게 상반돼요. 왜냐하면 직접 개발하면 비밀 유지도 되고 직접 통제도 가능하고 개발 비용도 조절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수준만큼만 개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기술 수준이 낮으면 금방 개발을 일정 안에 못 하겠죠. 그런 게 단점이 돼요. 그래서 그 단점 보완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위탁 개발. 위탁 개발을 하면 고급 인력 활용할 수 있고, 그 고급 인력의 전문 지식도 활용할 수 있고, 시간 내 효율적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예요? 이거 비쌀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직접 통제가 안 돼. 외부에서 만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기술 정보가 우리가 개발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개발하는 과정에서 얘네 위탁 개발 업체까지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보안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요거 서로 상반된다는 거 좀 보시고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요 노란 거는 교재에 없었기 때문에 좀 가급적이면 메모를 좀 해두시고 제가 요거는 또 저희 29차 방이나 모의고사 때도 제가 또 풀어드릴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기술 도입 절차가 문제는 안 나왔지만 요 부분이 지금 기술 전략 기술 이전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 평가를 하고 마케팅이 먼저예요. 그다음에 이전 조건을 협상하는 요런 순서대로 가는 거 요거 요거 가 혹시 뭐 굳이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화 능력이 뛰어난 기업의 특성이 한 번 나왔고 사업화 능력의 강화 방안이 두 번 나왔어요. 이 사업화 능력이 뛰어난 기업의 특성은 이런 거예요. 신속하게 생산한다, 광범위하게 한다, 제품 모델의 수를 늘린다. 요거를 좀 조심하세요. 요거를 느린다는데 이거 제가 반대로 말해볼게요. 제품 모델의 수를 줄여서 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말이 될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늘리는 겁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다양한 기술, 요런 것들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아주 생뚱맞게 이런 게 지문으로 나온 적도 있었대요.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제일 사업 성공하는 이런 걸 했다. 이건 좀 틀리겠죠. 왜냐하면 사업 성공이라는 거는 기술만 갖고 되는 건 이제 마케팅도 잘해야 되고 뭐 재무적으로 잘해야 되고 이런 거니까 요거까지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기술 사업화 능력의 강화 방안이 이제 두 번 나왔는데 최근은 아니고요. 그래도 여기 22년 교재예요. 22차, 23차니까. 이래 그 기술 사업화의 우선순위를 위쪽에다 둔다. 뭐 이렇게 목표를 동기부여한다. 그다음에 최고 경영진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예. 요걸 이제 조금 비틀어내면은 이거는 탑다운 방식인데 이제 바텀업으로 해서 현장에 어떤 기술 사업화 의지가 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그러니까 틀린 말은 사실 아닌데 그렇게 오류 지문을 만들 수도 있다. 보세요. 자, 연구소.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구소 여기 보세요. 22페이지 연구소 21페이지부터 해서 연구소 22, 21, 23, 26까지 뭐 문제의 받칩니다. 이거 완전히 고구마 받치예요. 여기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전체적인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선 연구소라는 거는 조세, 자금, 인력 이런 지원 혜택을 물론 연구를 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게 커요. 이런 조세나 자금이나 인력이나 지원 혜택을 받아요. 특히 특히 이제 연구소가 있으면 이런 게 있고 특히 이제 연구소에 있는 연구 개발비라는 게 사실은 보면 대부분들 그 연구원들의 인건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연구소가 되면 일반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25% 정도 나중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연구원 4명 중에 한 명치 인건비는 세액공제로 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은 당연히 저기 뭐 연구소가 다 있고요. 중견기업, 소기업까지 내려오면서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구소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R&D.or.kr이라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요. 요거는 먼저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먼저 신청을 한 다음에 나중에 설립하는 거 아니에요. 선신고 후설립 아니에요. 그게 한번 틀린 지문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고 연구소 인정 조건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중에서 산업 디자인 분야는 이렇게 비자연계도 인정한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왜 나오냐면 요 뒤에 이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연구소에서 제일 문제가 많이 나왔던 건 뭐예요? 명수에. 연구원의 숫자가 몇 명이나 연구소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래서 연구원의 숫자는 3, 5, 70. 소기업 3명, 중기업 5명, 그다음에 대중견기업 7명, 대기업이 10명이에요. 그러니까 3, 5, 70이 기본이에요. 그러면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 3, 5, 70에 예외가 되는 경우가 나와요. 예외가 뭐냐면 2명인 경우, 1명인 경우. 어떤 경우 2명이냐? 첫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구원 창업, 교원 창업, 벤처기업. 왠지 연구 잘할 것 같죠? 연구소가. 연구원 창업은 연구원이 하는 거예요. 교원 창업 누가 해요? 교수님들이에요. 교직원들도 있을 수 있지만 주로 교수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이나 연구원 이분들은 학위도 높고 전문 분야에 대한 연구가 깊으니까 연구 잘할 것 같죠. 그래서 여기는 2명만 돼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또 벤처기업 어때요?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좋은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도 잘할 것 같죠. 그래서 2명인 거예요. 그다음에 또 2명이 누구다? 소기업은 뭐예요? 소기업은 그 기업의 그 규모가 작은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기업이면서 초기 창업 기업. 무슨 소리냐?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회사 규모도 영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많이 둘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연구원을 많이 두기가 힘드니까 이때는 연구원이 2명만 되더라도 연구소로 인정해 주자. 그래서 2명 예외가 뭐냐면은 연구원, 교원, 벤처, 초기 창업, 소기업. 3년 이내 소기업. 여기는 2명이 예외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명인 경우. 그다음에 1명인 경우가 있어요. 1명인 경우는 연구소라고 안 부르고 연구 개발 전담 부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원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외부적으로 볼 때 연구 인력이 연구소는 2명 이상, 3명 이상 돼 있으니까 조금 더 연구 활동을 잘하는 거로 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1명이니까 조금 위축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알려드리면 자, 연구소가 이렇게 연구원이 2명 있어야 된다, 3명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여기 대표자는 안 들어가요. 두 번째 연구원 이외에 다른 직무를 보는 직원이 있어야 돼. 그럼 무슨 소리예요? 소기업은 소기업은 대표자를 제외하고 직원이 4명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3명이 연구원하고 1명이 뭐 영업을 하든 경리를 보든 내부 관리라든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원수가 사실은 좀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연구 전담 요원의 자격 요건.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연구원은 공대 졸업생이다. 연구원은 공대 졸업생이다. 3번 하세요. 연구원은 공대 졸업. 왜?
자연계 학사라고 하니까. 자연계 학사, 공대 졸업생이죠. 그런데 중소기업은 다 대졸사원을 뽑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에도 공대 졸업생, 자연계 학사는 연구원도 인정이 되는 거고요. 자연계 학사가 아닌 자연계 전문학사, 전문대 졸업한 사람이잖아요. 전문대 졸업한 사람은 저기 뭐야, 가방, 이제, 그 뭐죠? 이제 제가 가방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우선 학사는 저기 저 4년을 한 거잖아요. 저 전문대는 2년이나 3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계 전문 학사는 연구 경력이 2년, 3년제 전문대 나온 사람은 연구 경력이 1년 있어야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똑같은 맥락으로 마이스터거나 특성화고를 나온 친구들 중에, 분들 중에도 똑똑한 양반들이 많아요. 연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제 공고나 뭐 이런 것보다도 조금 더,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로 가면 조금 더 이제 심화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경력이 공대 졸업생보다는 4년이 짧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연구 경력이 4년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와요. 어디 갔어, 여기. 이게 되게 잘 나와요. 이게 연구원의 인적 조건 이거 보시면은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22, 20, 뭐 이게 19, 18, 19, 20 다 나왔다는 소리예요. 15, 16, 17차 빼고 여기서 쭉 나온 거예요. 13차부터 20차까지는 14차, 10차 빼고 다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시험에도 나올 확률이 큽니다. 연구소 요거. 그 다음에 자격증은 어떠냐? 자격증은 요거랑 똑같은 맥락으로 해서 공대 졸업생급이 기사라고 보시면 돼요. 뭐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공대 졸업하시면서 기사 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공대 졸업생은 기사라고 보세요. 그러면 자 기사 밑에 뭐가 있어요? 뭐 밑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제 등급으로는 조금 이제 기사보다 좀 낮게 보는 게 산업기사가 있고 기능사가 있잖아요. 그럼 똑같이 그거를 전문대 마이스터에 붙여버려요. 그러면 기사는 자격만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산업기사는 경력이 2년, 아까 전문학사처럼, 그다음에 기능사는 마이스터고처럼 경력이 4년. 끝. 요거 한 문제, 요거 한 문제,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다음에 연구소에 관한 부분은 요 기본 요건하고 예외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뭐냐 하면 연구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독립된 공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고 전용 출입문이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또 하나 그 문 앞에 전용 그 연구소를 저기 표시하는 그 현판이 붙어 있어야 돼요. 현판이. 이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파티션이나 칸막이를 쳐놓은 경우에는 연구관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 어떤 데 예외가 있냐면은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 교원, 창업기업, 벤처연구소, 전담부서 이거는 파티션 쳐도 인정한다. 원칙은 안 되는데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중견기업, 대기업은 이게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연구소에는 반드시 현판이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필수적인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필요 있어요. 아, 요 뒤에 나오는 건가? 아, 요게 무슨 소리냐면 연구소의 소재지는 기업의 소재지와 별도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연구소 본사 주소와 별도로 그 연구소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봤던 기업 중에 그런 데 있어요. 부산에서 하시는 개발회사인데 개발자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부산이 본사고 서울 쪽에다가 이 개발자들이 판교 밑으로 안 내려간대요. 그래서 서울에다가 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하신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연구기자재는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절차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구소에 관한 서류는 요거를 좀 보시는데요. 이거를 외우려고 그러면 힘들어. 어떻게 이해하시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일단 제가 요 색칠해 주는 거 요것만 좀 표시를 하세요. 그다음에 도면 요거는 필수 서류예요. 여기 5번부터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연구소를 만들어. 그러면은 연구소를 신청하는 거니까 뭐가 필요해? 신청서가 필요해. 그 별지 1호 서식. 연구소를 만들고 연구하겠다는 뭐 내용 있겠죠? 연구의 활동 개요가 별지 2호 서식. 연구소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연구소 장비가 있어야 되겠죠? 연구 기자재 혈랑이 별지 3호 서식. 그 다음에 연구소를 하려고 그러면 누가 있어야 돼? 연구원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연구원 인력 현황 별지 4호 서식. 이렇게 기억하세요. 문제가 한 번 나왔는데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거 문제 내기는 쉬워요. 이게 뭐 지정서식이 아닌 것은 요거 내기가 지정서식이고 그다음에 기타 서류가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어떤 회사인지 확인해야 되니까 사업자가 들어가는 거고요. 회사 조직도나 이게 연구소 조직도가 필요한 건 뭐예요? 회사 안에 연구소라든가 연구개발 부서가 독립된 부서나 조직으로 있다는 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도면
도면은 뭐예요? 연구소가 독립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표시를 해준 내부 도면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전용 출입문 사진 이거 뭐예요? 연구소라고 표시가 돼 있는지. 그 다음에 4대 보험 가입 정보는 뭐예요? 요 연구원이 우리 직원인지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 외에는 필요 서류니까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만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랑 이거랑 똑같습니다. 예,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연구소는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연구소는 거의 확실히 무조건 나오니까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들 주의 깊게 보시고요. 진도가 빨리 안 나가네. 예, 좀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 성장 모델은 뭐 이게 쭉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 성장 단계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가 17년, 20년 계속 이 밀러가 아니라 그라이너 모델이 우리 교재에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사실 대학교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 퀸이나 카메론 모델을 조직론에서 많이 가리키긴 하는데 저희는 이거 72년 모델이면 50년이 넘으면 이걸 지금 아직도 좀 교재에 나와 있고 뜬금포가 뭐냐 하면은 26회 때 이게 나왔어요, 이거. 아무도 안 보는 거. 그래서 저를 많이 욕하셨는데 뭐 어떻게 이것까지 외우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찍어라 그렇게 했었는데 보통 이거 모험 단계, 결집 단계, 공식화 단계 요게 지금 대학에서 많이 가리키는 거고 우리가 하는 이거는 뭐야. 우리가 하는 요 그라이너의 요 4단계, 요게 지금 5단계 모델이 지금 우리 교재에 지금 나와 있고 줄기차게 이게 시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외우시냐? 자, 리자 통관미라는 위기가 그 닥쳐오면 그거에 따라서 독진 위상력 요런 성장을 한다. 기업의 단계가 1단계가 독창성에 의한 성장, 2단계가 설정을 통한 성장, 3단계가 위양에 의한 성장, 4단계가 상호 조정에 의한 성장, 5단계가 협력에 의한 성장 이렇게 독진 위상력 요 각각의 단계에 찾아오는 위기는 리자 통관미에 그래서 독창성에 의한 성장을 하는데 리더십 위기가 와서 이렇게 바뀐다는 소리예요. 요거를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공대 출신의 사장님이 기술 창업을 했어. 그러면 그분 아이디어나 기술이나 뭐가 독특할 테니까 어떻게 하게 됐어요? 독창성의 성장을 하겠죠. 독창성의 성장을 할 거예요. 성장을 해서 이 기업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장님이 공대 졸업생이죠. 그러면 그분은 경영은 잘 모를 수도 있고, 세무는 잘 모를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인사를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더십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소규모 인원이니까 좀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갔는데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은 통제가 조금 힘들어져. 그래서 리더십 위기가 오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떤 걸 하게 되냐면은 20년 교재까지는 전문 경영이라고 했었고 지금 22년 교재에는 고용 경영이라고 돼 있는데 그 속된 말로 CEO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외부 경영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 경영자는 진로 설정을 하겠죠. 뭐 앞으로 우리가 기업이 클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뭘 하냐면은 진로 설정을 대한 성장합니다. 이게 이제 국교재에서 요거를 지시에 의한 성장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 경영을 잘 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뭐 영업분 이거 하세요. 뭐 R&D 이거 이렇게 지시를 잘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직원들이 어떻게 돼? 아직까지 기업의 좀 단계가 좀 경력도 짧고 이런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기업 직원들이 뭘 할 줄을 몰라. 시키지 않으면 못해. 그렇게 되니까 자치력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권한을 쪼개주는 거예요. 영업분 여기까지 하시고요. 뭐 개발분 이렇게 쪼개줘. 그러면 그게 이제 위양의 성장이 돼. 이게 성장을 하면서 회사가 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각 부서들이 이제 알력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이제 막 자기 막 권한을 막 행사를 또 해요. 그러면 통제력 위기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다시 상호 조정을 또 해. 권한을 다시 또 쪼개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호 조정을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완전히 부서별로 이렇게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정책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위양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이게 잘 몰랐는데 상호 조정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우리가 권한이야, 우리 영역이라는 게 잡히게 되니까 그때는 좀 관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그 협력의 성장을 하는데 그 이후에 또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신다고요? 리자 통관 미 독진에서 이걸 이렇게 세트로 해서 이게 시험에 첫 번째 나오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문제는 특히 이 중에서 요거죠. 자치력 위기 요 2단계 하고요. 그다음에 요 관료와 위기 요 4단계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요 2단계 특성이랑 4단계 특성을 좀 봐두세요. 여기서 보시면은 진로 설정을 해서 성장을 하는데 여기는 자치력 위기가 오는 거고 여기는 상호조정에 의한 여기서 상호조정을 한번 해서 오는데 여긴 또 관료의 위기가 온다고 돼 있어서 요 부분을 위주로 좀 봐두세요. 그라이너 모델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나올 확률은 뭐 상중하로 치면 상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나오고 쭉쭉 넘어가고요. 예, 여기까지 나중에 시험 끝나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이게 이제 사실은 요게 22년 교재에 새로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딱 들어간 걸 제가 보고 나서 아이고 이게 시험에 나오겠네 그랬던 이유는 요 뒤에 가면 요 저자가 나오죠. 저자가 누구예요? 한정환 교수님. 예전에 중소기업 청장도 하셨고 교수도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이런 그 기술 창업이 관련해서는 이 관료들이 말을 하면은 관료들은 학문적 배경이 없는 거고 교수님들이 말하면은 현장 경험이 없는 건데 이분은 관료도 하셨고 이런 분이시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말빨이 먹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 확대, 투자 확대 이런 쪽으로 좀 보시는데 특히 이제 제가 볼 때 문제를 만들기 좋은 거는 요 실패 비용의 완화를 말장난하기가 좋아요. 실패 비용의 강화, 네, 뭐 낙인 효과를 강화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을 만들어 놓으면 그럴듯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기 조심하세요. 그렇게 조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보시고 1장을 마치겠습니다. 자, 2장은 조금 보시는 것처럼 2장은 1장이 요만큼 나왔는데 2장은 요밖에 안 나왔죠. 느낌에. 그래서 조금 더 범위를 좀 작게 보시고 이제 키워드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기업가의 개념에 관한 부분이 칸티용, 슌페터, 드러커. 우리 교재에서 슌페터, 드러커 나오는 거 그냥 무조건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거는 무조건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왜냐하면 슌페터 이런 쪽은요. 슌페터 쪽 나오는 여기는 그냥 뭐 시험 문제 밭이에요. 시험 문제 밭. 여기는 그냥 시험 문제가 나온다 생각하셔가지고 여기는 그냥 봐두세요. 그래서 슌페터는 뭐라 그랬어요? 혁신가다. 그 다음에 드러커는 혁신은 기업가의 특수한 도구로서 이런 말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칸티용은 한 번 나오긴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위험을 부담하는 리스크 테이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요게 여러 번 나온 거예요. 성공한 기업가의 특성. 성공한 기업가의 특성에서는 꼭 보셔야 되는 게 계산된 위험의 감소. 우리 교재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런 성공한 기업가는 무조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사전에 계산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짐을 어떻게 낸다고? 무조건 위험의 감수. 도전 정신이 강한 거 아니에요. 도전 정신이 강해서 무조건 위험을 감수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 조심하시면 나머지는 보시면은 다 좋은 말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가 정신의 개념 여기 또 누구예요 여기 이 사람 드러커나 쪼슈베트 무조건 보시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드러커에서는 소유 경영자와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소유 경영자랑 다르다. 그래서 이건 지문을 잘못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커는 기업가란 기업가 정신에 의해서 소유 경영자랑 동일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죠. 그리고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이 커스너라는 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창업자를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키워낼 수 있다는 가능성 교수님들이 좋아할 말이라서 시험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안 나오네요. 잘. 예, 요것까지 봐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슌페터, 드러커, 세이. 예, 이 정도 세이가 나왔습니다. 한번. 그리고 여기는 이씨하고 잼인데 여기 요거는 사람이고 요건 기관이죠. 그래서 요걸 거꾸로 이렇게 시험을 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가 정신 실태 조사라는 게 정기적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 논문에 들어갔던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표를 해주신 건데, 개인의 기업가 정신이랑 기업의 기업가 정신인데 약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좀 많죠. 그래서 기업의 기업가가 조금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 개인의 기업가 정신이랑 기업의 기업가 정신에 요건 공통입니다. 요거는 공통이에요. 요거는 공통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기업가적 특성, 혁신성, 위험 감수성, 시장 전독성 이런 거는 공통인데, 개인은 역량이나 인식, 태도란 말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구분하실 때 여기 역량, 개인은 역량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역량이라는 말. 그다음에 여기는 태도와 인식, 나머지는 구조, 체제 뭐 이렇게 돼 있죠. 요거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가 정신의 특질에서 이제 요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내재적 통계치 동그라미 치시고요. 높은 모성인데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수능 거부 동그라미 치시고요. 위험성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변화의 적극적 수용 동그라미 치시고요. A형 행동 패턴 동그라미 치세요. 왜? 요거 말을 바꾸면 헷갈리거든요. 외지적 통제 위치, 낮은 모호성 인내도, 수능 저기 뭐죠? 수능 거부가 아니라 수능 뭐 수능한다라든가 위험 거부라든가 그다음에 뭐 변화에 대한 적극적 거부라든가 요거 A형 패턴을 그냥 웃기게 B형 패턴 그래도 오류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는 일 관련해서는 확실한 가격으로 구매해서 불확실한 가격으로 시장에서 교역한다. 이건 무슨 소리겠어요? 이 불확실한 가격이란 건 뭐냐면은 돈을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 이렇다는 소리겠죠. 뭐 잃으려고 사업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런 불확실한 가격으로 한다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GEM 요게 이제 원래는 그전 교재도 있었는데 그전 교재에서는 이 원래 GEM이 글로벌 앙트프로너십 모니터라서 국제 기업가 정신 기구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요거에 관련된 용어를 묻는 문제가 20년 이전 교재는 많이 나왔었는데 22년 교재는 그런 내용들을 다 빼버리고 잼 연구에 목적하고 나서 특히 요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요게. 제 한국 보고서가. 요게 들어가면서부터 요 문제가 좀 솔찬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4, 22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지금 더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안 나왔대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걸 좀 모의고사에 잘 내는 편이긴 한데 요거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선 잼의 연구의 목적은 기업가 정신과 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는 거에서 기업가 정신이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기업가 정신이 좀 강한 그런 사람들이 성장을 할, 기업이, 경제가 성장하는 이런 걸 좀 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면이 가려져 있네요. 조금만 줄여드릴게요. 이게 왜 폰트가 좀 크네요. 예. 크면 좀 화면이 많이 가려지니까, 예. 잠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잼 한국 보고서가 이게 여러 번 좀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를 내기가 좋아요.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 동기가 사회적 동기보다 크다. 이거 반대로 하면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좋은 평가를 받는 부분은 시장 융통성이고 미비한 점수를 받는 부분은 교육. 우리 교육이 잘한다 많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것도 거꾸로 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물리적 하부 구조 역동성 이런 것들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런 것들을 낮게 평가했다라고 또 오류 지문을 낼 수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기업가 정신하고 개인의 기업가 정신이랑 그 기업의 기업가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발현 방향이 있는데 이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교대로 나와요. 이렇게 발현 방향 요 뒤에 게 나오는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요 앞에 요 앞에 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가 정신 네, 그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요거를 좀 구분해서 좀 보세요. 그래서 개인의 기업가 정신에서는 이걸 뭐 다 외우기가 어려워요. 여기서는 제너럴 여기 그지 뭐죠? 개인 자체를 혁신가로 잠재적 기업가로 본다라는 거랑 여기 유연한 전문 능력 제너럴리스트가 아니고 뭐다? 스페셜리스트다. 요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요 기회 포착, 동기부여, 문제 해결, 비전 설정 요게 혁신 프로세스라고 문자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쪽에서 요쪽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쪽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네 개이기 때문에 요걸 통으로 물어보기가 쉬워요. 이거는 좀뭐 애매한데 이거는 딱 떨어지잖아. 하나, 둘, 셋, 네 개 다른 거 하나 집어넣는 그런 거. 아니면 요 지문을 오류로 내거나 아니면 요런 지문들을 찢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고 여기서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정부는 개인과 기업가의 사회적 완충망 역할을 한다라고 돼 있고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혁신 생태계의 컨트롤러 아니고요. 조력자, 코디네이터라고 그래서 이거를 뭐 통제자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이상한 말을 쓰면 틀린 거예요. 여기 코디네이터라고 돼 있어요. 코디네이터.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거라면 이 장은 간단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시험이 뭐 어디가 어렵다고요? 3장이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가 좀 앞에서 조금 좀 미기적거려가지고 좀 진도가 좀 많이 늦게 나왔는데 지금 3장을 좀 자세히 좀 딥하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나 요거는 지금 저희 그 저자분이 만든 표예요. 다른 그 교수님들 교재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저자분이 직접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제. 그런데, 시험에 이제 재밌는 분류가 요게 지금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중소기업 성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아닌 것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니까 아닌 것은 그래서 뭐 얘를 이렇게 둘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여기 뭐가 들어가요? 소상공인 기본법인데 여기 뭐가 들어갔어요? 소상공인 성장 및 뭐 이렇게 보호에 관한 법률. 아니면 뭐 중소기업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줄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 창업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은 상법, 비송 이렇게 개수가 많긴 한데 우리 교재 내용이 조금밖에 안 나와 있어서 저는 시험에 안 나올 거라는데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런 종류 정도만 보시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요 법, 특히 이제 중요한 법이 중소기업 기본법, 요 용어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창업지원법이 요게 이제 1권하고 4권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법이고요. 소상공인 기본법이나 요거는 그렇게는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 교재는 1권에서는 벤특법이 좀 나와 있는데 이게 4권에 좀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 있고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조금 언급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언급은 돼 있는데 아주 미세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특례조항법에서 여성기업이랑 장애인 기업은 번갈아서 나오는 형태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개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하나, 둘, 셋, 네 개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중소기업 기본법이 중소기업에 관한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이에요. 근간이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기본법이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이런 부분이 나와있는데 특히 여기서는 그, 이조의 정의 조항이 뭐 저희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에, 경기도사회도 중소기업 법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에서도 이조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창업일을 몇 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창업일, 합병일 물어보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법인 설립 등기일이나 사업자 등록일인데 합병을 하거나 그러면은 합병을 해서 변경 등기를 하겠죠. 그날이 되는 거고요. 공동사업장,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장을 분리하거나 이렇게 한 날이 되는 겁니다. 친족에 관한 게 우리 시험은 잘 안 나오는데 자리가 아니라 한 번도 안 나왔대요. 근데 이제 딴 시험은 이게 지금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친족에 들어가는 범위를 좀 봐주시고요. 친족에서 특히 배우자는 사실혼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사실혼 혼인관계. 그러니까 지금 법률혼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혼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족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나중에 저기 뭐죠? 그 소유와 소유의 그 독립, 저기 소유와 독립에 관한 기준을 따질 때, 그러니까 속된 말로 계열사를 따질 때 이 친족이 갖고 있는 경우도 합산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친족이 중소기법에서 중요하게 따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혈족이 있고 인척이 있다. 그래서 인척은 땡땡의 배우자예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이렇게 되는 거고 혈족이라는 거는 직계혈족. 이거 성이 같은 사람이죠. 반계혈족. 저기 저 뭐야? 이거 직계혈족이라는 건 직계 존속과 비속이 위아래고요. 반계는 옆에. 형제자매니까 옆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의 배우자들이 이제 인척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배종속 관계라는 거는 대기업이냐 이거 따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지배종속 관계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모의고사에 한 문제씩 내긴 하는데 아직까지 시험은 안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범위를 따지는 게 이게 이제 시험에 좀 잘 나오는 문제예요. 첫 번째 기준 뭐다?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 매출액. 그래서 그걸 넘느냐 안 넘느냐. 현재까지는 1,500억까지 400에서 1,500까지 범위 내에 그게 있는데 그게 지금 지난달에 입법 예고가 하나 끝났어요. 그 금액을 늘리는 입법 예고가 끝나서 지금 9월 1일자로 중소기본법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 금액도 좀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요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을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자산이 5천억이 넘어가면 크죠, 회사가. 그래서 5천억 이상은 아니고 5천억 미만. 여기 5천억 미만. 이하 아니고 미만입니다. 가끔씩 시험에서 아주 좀 치사하게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미만하고 이하하고 섞어서 내는 거예요. 이하랑 미만은 틀려요. 이하는 그게 포함이고 미만은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5천억 미만이니까 뭐예요? 5천억 포함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분리수. 이게 뭐냐면 계열사냐 안 계열사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 해당하지 않을 것. 이게 해당이 되면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소리. 왜냐하면 계열사라는 소리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비영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3번이 적용이 안 된다. 요게 해당이 안 되고 요거 위에 두 개는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지금 기존에는 어땠었냐면은 지금 우리 여러분들 교재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1,500억까지 400억에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다? 9월 1일자로 지금 이게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여기 글자가 조그맣게 보이는 여기 써놨구나. 9월 1일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기존에는 최대가 1,500억이었는데 1,800억으로. 그다음에 소기업도 기존엔 120억이 최대인데 140억으로. 그다음에 이 구간 수도 기존에는 5개씩 같았는데 지금 이게 기존에도 이게 안 맞았어요. 다섯 개 구간이 5개인데 서로 매칭이 안 됐어, 업종이. 근데 이제는 더 늘어나 버렸죠. 7개, 9개로 늘어나 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못 외워요. 찍으세요.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번 시험에서 굳이 보신다라고 하면 신설된 게 어디예요? 신설된 게 여기 1,800억. 그다음에 1,200억이 신설됐거든요. 요거 두 개 위주로 좀 보시는 거를 할 뿐이지 그 이상 외우는 거는 못 해요. 네. 그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1,800억하고
1200. 왜냐하면 기존에는 밑에는 그대로고 여기가 바뀐 거예요, 여기가. 1500억, 그러니까 1000억이랑 1500억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보세요. 1000억, 1500인데 여기서 1000억, 1500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일부가 1200억으로 가고 1000억에서 일부가 1200억으로 가고 1500에서 일부가 1800억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보셔라. 모대우입니다. 예. 예, 그리고 나중에 틀리고 그게 나왔는데 틀렸다 그러시면 강사 욕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외울 시간에 다른 거 더 몇 개 더 외우시는 게 맞아요. 그 표 언제 외우실 거예요? 자,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은 뭐다? 쉽게 말하면은 대기업의 계열사냐 아니냐. 자, 자산 총액 5천억 이상 엄청 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중소기업이 되려면 5천억 미만이어야 됐잖아요. 5천억 이상이면 큰 기업인데 그 큰 기업이랑 30% 이상으로 최대 출자자인 경우. 그럼 뭐예요? 지배주주란 소리잖아요. 그렇게 돼서 그거를 할 때 뭐 혼자 하느냐, 뭐 친족이랑 하느냐,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소기업을 따지는 이유가 뭐예요? 중소기업을 따지는 이유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 보호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중소기업한테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중소기업 아까 여기서 지금 매출이 여기 있던 기업인데 매출이 1200억으로 올랐어. 그럼 당분간 어떻게 주는 게 좋아요? 중소기업으로 저 보호해 주는 게 좋죠. 그게 중소기업의 유예예요. 유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여기다 지금 카메라 안 찍었다. 여기다 카메라 하나 그냥 이건 여러 번 할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첫 번째. 중소기업으로 유예를 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중소기업으로 지원해 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특혜를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소기업 유예 적용의 예외라는 건 뭐예요? 중소기업 지원을 안 하겠다. 중소기업이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또 중소기업의 의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요거 세 개를 명확히 구분하셔야 돼. 이거 구분을 못 하시는 순간에 헷갈려. 이거부터 기억하세요. 중소기업이 유예가 됐다. 중소기업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적용을 하다가 예외가 됐다. 지원 안 한다. 중소기업의 의자가 된다. 중소기업으로 지원한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럼 중소기업으로 유예를 하게 된다는 소리 뭐냐면은 규모의 확대, 매출이 커지거나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중소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몇 년 동안 그게 작년 작년까지는 3년이었거든요. 근데 금년에 바뀌었어요. 이게 5년으로 5년으로 바뀌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거 업데이트 안 해가지고 지난번 시험 때 아주 나중에 아주 급하게 이제 이거를 그 난리를 치고 이제 저희들이 했던 게 이거예요. 5년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이게 언제냐면 여기 나와 있다. 여기 24년 어 8월 달에 이게 그러니까 바뀐 건데 이걸 아무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26차 시험 때도 27차 시험 때도 이거 안 하고 그냥 3년으로 해가지고 공부하고 시험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금년에 지금 4월 달에 바뀌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좀 나중에 찾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나중에 시험 앞두고 막 계속 강조해서 했는데 다행히 나왔어요. 제가 키워드 특강할 때는 3년이라고 녹음을 했었는데 이게 서머리 특강 같은 3년 녹음했었는데 지금 나중에 그 이후에 제가 확인을 해서 계속 오픈방에서는 5년으로 알려드렸는데 5년입니다. 5년, 5년. 그래서 5년으로 기억하시고 그래서 중소기업의 유예 기간의 예외에도 그 다음해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읽어보시면 뭐예요? 중소기업 유예 기준에 의해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은 뭐예요? 중소기업이랑 중소기업 아닌 기업 합병하면 어떻게 돼요? 중소기업 아닌 기업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유예 기준에 의해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을 흡수 합병한 경우로서 그 기간이 다시 5년이 지났어. 뭐예요? 5년만 유예한다고 해서 그냥 그게 지났다는 소리죠. 나머지 읽어보시면은 다 중소기업으로 안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의제라는 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라는 겁니다. 다 외울 수 없어요. 이것만 보세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조에 보면은 여기 100분의 90. 이 뭐라고 돼 있어요? 100분의 90. 구성원의 3분의 요것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왜? 이거 장난치기가 너무 좋잖아요. 100분의 90을 100분의 80. 3분의 1을 2분의 1 그러면 넘어갈 수 있잖아요. 저도 못 외워요. 못 외우는데 100분의 90, 3분의 2 요거 숫자만 기억해라.
그다음에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 기간 뭐 쭉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경업자. 저도 사실은 이제 강사도 하지만 컨설팅도 하고 뭐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업종을 한 가지만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업종을 두세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아까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어디였지? 여기. 업종별로 이게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이 틀리잖아요. 그럼 내가 이 업종이랑 이 업종 두 개를 하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매출이 요 중간쯤 꼈을 때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지는 게 경업자의 인정 기준인데요. 기준은 뭐 여러 가지 할 수는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매출액이 큰 거를 주업종으로 봅니다. 매출액이 큰 걸 주업종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그 주업종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기업 매출액 비교합니다. 예를 들면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요즘 우리 교재에는 이것만 있고 이건 제가 좀 저기 추가로 써놓은 건데 한번 같이 써놔보세요. 이런 식으로. 여기 뭐냐면 똑같은데 지금 어떻게 바꿔놨냐면은 여기 다 똑같은데 요것만 바꿔놓은 거 요것만. 여기 첫 번째 기업은 여기가 200억이고 여기가 150억인데 두 번째 기업은 여기가 150억, 200억이라고 치면 요걸 보시는 게 중요해요. 요걸 따질 때 요 첫 번째 기업, 초록색 기업은 뭐예요? 제일 큰 매출액이 요 200억이죠. 요 200억이 들어간 게 뭐예요?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잡이죠. 요 업종은 평균 매출액이 800억이죠. 그러면 630억은 800보다 작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재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제일 큰 게 뭐예요? 노란색 200억이죠. 요게 노란색이 뭐예요? 전문과학 기술 및 기술 서비스업. 그러면 요게 규모가 얼마? 600억이죠. 그러면 600억보다 600억이 크죠. 그래서 얘는 중소기업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구분하는 게 경업자 판정입니다. 시험에 2점을 얼마나 하면 나옵니다. 27, 24, 22, 2점을 얼마나 하면 나와요. 예, 여기 평균 매출액 산정하는 방법은 읽어보시고요. 사례를 되게 자세히 해놨는데 다행히 문제는 안 나오고 있어요. 기본 개념은 뭐냐면 3년이 넘어가면 3년으로 나눠주고 3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연 단위로 나눠주고 12개월이 안 되는 경우에는 12개월로 나눠줘라 뭐 이런 거예요. 단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여기서 여기 요거 역산을 할 때 언제부터 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으로부터 왜냐하면 뭐 창업일부터 따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산정을 해야 되는 그 시점부터 역산을 해서 그 전부터 12달을 세라 이거예요. 그래서 1년치를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평균 매출액을 따져라.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다음에 자산 총액에 의한 산출 방법 이건 뭐 어려울 거 없죠? 여기 이건 그냥 뭐예요? 5천억 어디 갔어? 이건 5천억이죠? 5천억 미만이라 해야지 되겠죠? 요 업체 볼까요? 자산 총액 6천억인 기업이 60% 주식을 인수.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평균 매출액이 50억이래. 평균 매출액이 50억이니까 무조건 중소기업일 거예요. 400억 이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6천억짜리 회사가 60% 인수했대. 그럼 뭐가 된 거예요? 대기업의 계열사, 중소기업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예요. 소기업, 소기업도 찍자. 이게 지금 5개에서 9개로 늘어났습니다. 이거 막 120억 위에 140억이 생기고 막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이거 진짜 못 외웁니다. 그냥 여러분 관심 있는 것만 외우세요. 찍으세요.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다가 찍자. 카메라를 여기다 해놨지. 어. 예, 카메라 여기다 해놨네. 예. 요거를 좀 메모하시라는 소리예요. 왜냐면 요게 이제 이게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혹시라도 여기 있는 변경호상 최대 1,800억, 뭐 최대 140억, 그다음에 7개 구간, 그다음에 9개 구간 이런 식으로 뭐 설명하는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새로 생긴 뭐 140억 구간이라든가 뭐 이런 정도로만 보실 수밖에 없어요. 이거 못 외워요. 네, 네. 그리고 통과. 네.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확인하는지는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에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 확인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보통 이제 중소기업 확인 신청도 많이 하고 소상공인 지원사 받을 때 소기업들도 여기다가 소상공인 쌀 때 여기다 신청을 하면 소기업, 중소기업 이거 구분해서 저 끊어주거든요. 그래서 요걸 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설립 촉진에 관한 법률 또 바뀌었어요. 또 바뀌어서 이게 언제 바뀌었냐면은 이게 좀 최근에 바뀌었어요.
요게 25년 6월 12일 시행이죠. 네, 요게 요 내용이에요. 작년까지는 뭐였었냐면 이거죠. 요, 요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이 여섯 가지는 창업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나서 예외로 두었던 게 뭐냐면은 원래 그 페어프에 동종 창업을 하는 거는 창업이 아닌데, 페어프에 일반 페어프에 3년이 지나고 동종 창업하는 건 창업으로 인정을 해주고 부도 파산하고 2년 후에 동종 창업하는 건 인정을 해준다라는 게 그게 예외 조항으로 있는 창업 인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또 추가됐다고요? 요게 생긴 거예요. 성실경영 실패자가 동종 사업을 창업을 하는데 요게 중기부 장관으로부터 새로운 BM이나 새로운 신기술 이거로 인정이 되면 성실 경영 실패자는 동경 창업을 요 기간에 관계없이 하더라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시고 외워주세요. 체크해 두세요. 요거는 이따가 상원에서도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은 종류의 사업이라는 거는 세세분류, 대중소세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예전에는 세분류였는데 지금 세세분류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세분류로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창업기업은 7년 동그라미,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이고요. 재창업은 새로이 하는 건데 역시 재창업 기업도 7년이 재창업하고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예, 이것도 7년 동그라미 보시면 되고요. 예, 요렇게 체크를 해 두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체크할 게 이제 여기 좀 많죠. 여기 보시면은 어, 초기다, 3년이다. 아까 우리 연구소 할 때 소기업 중에서 3년 이내 기업 뭐였어요? 초기 창업 기업. 그다음에 청년 여기 창업 기업인데 청년이다 39세. 또 예비인데도 청년이다 39세 이하. 중장년이다 40세 이상. 됐죠? 그러면 40세는 뭐예요? 중장년, 39세는 쫙 갈라. 청년, 예비든 뭐든. 그리고 우리가 창업 기업으로 해주는 것도 그것도 뭐예요? 창업 기업을 해주는 것도 창업 기업한테 우대를 주는 거 7년 동안 우대를 주는 거니까 창업기업에 적용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겠죠. 근데 업종상 안 되는 업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술 먹고 춤추고 카지노 도박은 안 돼. 이렇게 외우세요. 이게 27차 시험 때 그러니까 작년 가을 시험에 갑자기 지문에 카지노가 들어왔는데 그때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실제위원들은 교재랑 상관없이 그냥 그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꿔서 낸다고요. 현행법으로. 그래서 여기 카지노가 새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술 먹고 춤추고 카지노 도박은 안 돼. 이렇게 보세요. 여기 보시면 기타 사행욕의 도박인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여기 찰칵 사진 찍어놨죠. 요거 보시고요. 여기 지원 대상자 요거는 좀 메모를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요거는 요거를 왜냐하면 그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그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한 번 나왔어요. 네. 이게 사실은 요 페이지가 통으로 바뀐 거예요. 22년 8월 정오표 나오면서 요 페이지가 통으로 바뀌었어요. 요게 있던 게 요로 바뀌어 버렸어. 바뀌어 버려 가지고 이걸 안 볼 수 있으니까 이걸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음. 그 다음에 공공기관 우선 특례, 이거 무조건 기억하세요. 8%, 8%, 이거 기억하세요. 10% 같은데 8% 기억하세요. 네, 이거 보시면 되고, 공공기관의 장은 창업기업의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창업기업은 공공기관에다가 물건을 팔기가 좋죠. 왜냐하면 창업기업 사실은 경쟁력이 작을 수도 있잖아요. 대기업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업체들은 특별히 이거 좀 혜택을 주는 거예요. 공공기업한테 가서 좀 팔아라. 근데 공공기업이 얼마나 사준다? 8% 이상만 포함시키면 되니까 최저가 8%니까 뭐 10%, 20%살 수 있는데 8%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뒤에서 배우게 될 신제품 인증 같은 경우는 이게 20%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창업기업이 공공기관에 가서 저 창업기업인데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창업기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물론 확인할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 제출하고 뭐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요 창업기업 확인서라는 거를 끊어오라 그래요. 어디서? 요 창업기업 확인 요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서 유효기간 3년으로 해서 증명서를 발행을 해서 언제 했고 언제까지 창업기업이다라는 걸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기업 확인이 취소된 자.
그러니까 창업 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 뭐예요? 그러니까 뭘 좀 부정한 짓을 했든 뭐를 했든 하여튼 이렇게 되면 취소가 되겠죠. 뭐 사업자 등록증을 장난을 쳤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요 취소된 자를 1년 동안만 막아요. 1년. 요 1년. 그래서 요게 시험에 2번 나왔었고요. 창업 기업의 취소 사유는 항상 우리 그 창업 관련이나 이런 이쪽에서는요. 거짓 부정한 방법하고 무조건 하여야 한다예요. 취소하여야 한다. 이건 뭐라 무슨 소리야? 이건 필수, 강제.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재량이 있는 거예요. 이양 사망 용어로 할 때는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창업교육센터에 여기 변경 신청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여기 뭐죠? 변경 신청하는 요 내용이 우리 3권 창업센터 운영 요령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창업교육 이게 왜냐하면 창업센터 사업자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요거 사업자명, 정관, 전문 인력, 시설 장소,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지정 취소 사유하고 지정 취소할 때 요거는 뭐예요? 우리 센터가 지정이 취소가 되면은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숙지해서 좀 공부를 하세요. 특히 센터에 계신 수험생분들은 이걸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이 있다. 이렇게 있고 이거는 시험은 아직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창업교육센터 사업자에 관한 부분들이 이렇게 있다. 요거는 특히 센터에 계신 수험생분들 좀 읽어보세요. 이건 뭐 우리는 좀 알아야 되겠죠. 예. 근데 중소기업 상담회사가 그 예전에 시험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저희 같은 경영지도사들이 중소기업 상담회사를 많이 만들었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어, 경영지도 법인이라는 게 새로 법이 바뀌어서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시프트해서 이건 이제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네, 안 나올 겁니다. 예전에 여기 뭐 있는데 안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온라인 창업 시스템 요거는 나중에 2권에서 또 나오는데 여기 요 법률 부분 요거 동그라미 치세요. 요거 한 번만. 무슨 법이 적용이 되는지. 그래서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뭐 할 수 있냐면은요. 우선 은행에 안 가고 예금장부 증명서, 이 금융감독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은행연합회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구청이나 시청이나 지자체에 안 가고 그 취등록세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요게 지방세법에 관한 업무고요. 그 다음에 등기소 안 가고 등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여기 상법이나 등기법에 의한 요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세무서에 안 가고 사업자 낼 수 있어요. 이게 법인세법이나 요거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건강관리보험공단이나 이런 데 안 가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요런 법에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권에서 또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중소기업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요건 뭐냐면은 어,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인데 뭔가 허짓거리를 해가지고 참여 제안을 받으면 그 기간이 몇 년이다? 7년. 이건 뭐야? 영구 퇴출인 거죠. 왜냐면 7년이 지나면 뭐가 돼요? 창업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숫자가 셉니다. 7년이라는 거. 아까 창업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었는데 요 창업기업 요거는 7년. 요거 좀 셉니다. 그 정도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벤특법에서는 여기서는 어차피 4권에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특히 용어에서 여기 실험실 공장,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 신기술 창업 직접 지업은 요 대학 연구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이렇게. 이게 헷갈려요. 왜냐하면 벤처기업 직접 시설, 벤처 육성 이거, 그다음에 여기 요거 헷갈린다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벤자 들어간 건데 여기 뭐가 들어 있어요? 실험실 시업자 들어가 있죠? 신기술에 시업자 들어가 있죠? 신기술에 시업자 들어가면 다 뭐다? 대학, 연구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시라고요. 그래야 안 헷갈려요. 이렇게 하시고 요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우선 벤처기업의 요건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벤처 투자 유형, 연구개발 투자 유형, 그 다음에 혁신성장 유형 세 가지가 있어요. 잠깐만. 여기. 벤처 투자 유형, 연구개발 유형, 혁신성장 유형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혁신성장 유형 중에서 예비 창업 기업이 하는 거를 예비 벤처 유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이제 요거에 관해서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벤처 투자 유형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적격 투자 기관, 적격 투자 기관이 투자한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서 자본금의 10% 이상 또는 문화 관련 이런 쪽에서는 7% 이상이라는 조건인데 뭐가 중요해요? 적격 투자 기관이 중요하죠. 여기 들어가는 거에서 개인 투자 조합 동그라미, 엑셀러레이터 동그라미, 기술주주회사 동그라미, 여기 기술주주회사 동그라미, 기술보증기금 동그라미, 신용보증기금 동그라미, 여러분 교재 아마 이게 없을 겁니다. 요거 동그라미. 요거 벤처 중진국 동그라미 요게 23년인가 20 몇 년인가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지금 업데이트 안 되고 있다가 지난번에 4월 달에 업데이트하라 해서 막 정신없이 업데이트를 한 게 요 내용이에요.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연구개발위원 같은 경우는 연구소 아까 우리 앞에서 했었죠. 그런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 아니면은 저 콘진원에서 하나 그럴 거예요. 기술창작연구소나 기술창작 전담부서. 요거는 인원수가 더 많아요. 요거를 갖고 있으면서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이면서 5천만 원 이상이면서 어 100분의 5 이상인데 이게 또 업종별로 비율이 틀려요. 예, 그래서 못 외워요. 여러분, 업종별 비율은 못 외워요. 그래서 그냥 100분의 5 이상이면서 성장성이, 이게 사업의 성장성입니다. 요거는 기술의 혁신성이 아니라 요거는 사업의 성장성이에요. 요 정도 보시면 돼요. 혁신 성장 유형은 두 가지,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이다. 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 벤처 유형은 예비 창업자 중에서 혁신 성장 유형으로 신청하는 그런 경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거 넘어가시고요. 쭉쭉 넘어가시고. 소셜벤처 기업은 이제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지난 정부에서는 이거 아주 각주겨놔서 안 나왔었는데, 어, 뭐, 신정부에서 바로 아마 이건 안 될 거고 좀 지켜보십시다. 여기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뭐 특례 넘어가고, 예, 취소 이것도 뭐 넘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1인 창조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꾸준히 시험에 나오는 문제예요. 여기,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건데 왜 안 써놨을까요? 1인 창조 기업, 1인 창조 기업, 1인 창조 기업에 관한 부분 이거 95페이지. 왜 이걸 안 적어놨을까요? 여기 겁나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안 적어놨네요. 네. 이게 회차별로 보시면, 왜 이렇게 회차별로 보시면 이게 엄청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되게 의외로 이게 표시를 안 해놨네. 이게 엄청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1인 창조기업은 조심하실 게 뭐냐면 1인 기업이 아니고요. 1인 또는 5인의 공동사업자입니다.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5명이고 대신에 이건 뭐가 없어요? 상시 근로자 없이. 그러니까 대표 혼자 하는 회사라는 소리예요. 근데 그 이사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5인 미만까지는 그 이사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되는 거고요. 요거는 저기 아까 중소기업 유예랑 비슷한 구조로가 돼 있었는데 이제 기간이 중소기업 유예는 얘는 다 3년인데 지금 얘는 안 바뀌고 3년으로 있고요. 우리 중소기업 유예만 5년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지 않으면 3년 동안 이거로 봐준다. 그리고 보지 않는 경우는 요거는 아까 그 중소기업의 유예 예외랑 똑같은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음 여긴 표시를 해놨네 제가 여긴 표시를 해놨고 왜 여긴 표시를 안 해놨죠? 잠깐만요. 이렇게 보면은 헷갈리시니까 이것도 문제가 겁나 많이 나왔다는 걸 좀 보여드려야 이것도 여러분들이 또 집중해서 보실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겁나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인 창조 기업 허투루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것도 꼼꼼하게 꼭 보셔라. 네,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인 창조 기업 범위에 제의들 없어. 이거는 솔직히 못 외워요. 이것도 찍으세요. 이건 뭐, 못 외워요. 예, 찍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법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상공인의 정의 정도만 기억을 하세요. 지금 저희 교재는 빠져 있는데 소상공인의 정의는 소기업이면서 광업, 운수업, 건설업, 제조, 광운, 건재는 10인 미만. 그다음에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인 그 사업자를 말하는 거고 소상공인은
더 우대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소기업 중에서도 소상공인을 더 우대하려고 이 법을 만든 거예요. 이런 거를 보시면 되고요. 여성기업에 관한 지원의 법률에서는 요것만 좀 보세요.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대표인 기업이죠. 상급상회사는 대표이사나 아니면 최대 주주가 개인 사업자는 쉽죠. 이건 뭐 사업자 이권 회사니까 여자로 하시면 이게 금방 되겠죠. 대신에 이제 여성기업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요 상태 자체로 여성기업이 아니고요. 여성기업에다 등록을 하셔야 돼요. 등록을 해야지 여성기업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동조합이 좀 헷갈린 협동조합이.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데, 조합원의 과반수가 여성인 협동조합. 그리고 출자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인 협동조합. 그리고, 또 뭐죠? 이사장이 여성인 협동조합. 그리고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협동조합. 요 네 가지를 다 갖춰야 협동조합은 여성기업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장애인 협동조합에는 요 네 번째 조항이 없어요. 요게. 이게 힘들잖아요. 저기 이사장이 장애인인 것도 사실은 대단한데 이사님들까지 다 장애인이고 그렇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빼준 것 같아. 요 정도만 구분을 하세요. 여기는 요 말이 들어가면 틀린 거 요 말이 들어가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쪽에서 음, 상법 뭐 저거 돼 있죠. 아 이거 처음에 잘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왔어요 이게. 이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전에는 뭐 이런 뭐 유한 뭐 법인 형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게 다 없어져가지고 이제 안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왔어요. 이게 창업 및 회사 설립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 아닌 것은 상법, 비송 절차 뭐 이런 거 이런 거 틀려요. 좀 어떡해요. 예,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조세 특례 관련 제한법들 이런 것들 이거 넘어가세요. 이건 뭐 눈에 안 들어오실 거고요. 그렇게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이제 까지 보역 지원 관리하며 창업자의 성장을 이끌어요. 열심히 공부한 그대와 함께 우리는 장보매가 된다.